아줌마가 뭔데 여기 앉아요? 학부모 맞긴 해요. 입학 설명회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순간 공기는 찢어질 듯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군 비리병력 비리 승진 브로커를 추적하던 쓰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를 모욕하던 사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비선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요. 20년 전 바다에서의 인연, 국방부 기자회견장에서의 폭로, 그리고 가족을 집어삼킨 청담 사모님의 몰락까지. 과연 이 모든 비극과 반전의 끝에서 누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오르내렸죠.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한서진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여명의 빛이 서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얼굴,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깊은 눈빛.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서진의 손은 이미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낡은 구급 상자 하나가 그곳에 놓여 있었죠. 20년 전 백령도에서 건져 올린 그 상자였습니다. 녹슨 금속 손잡이에는 여전히 바닷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뚜껑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열지 않고 그저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차가운 바다, 절규하는 목소리, 그리고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서진은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딸 하윤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하윤은 교복을 입고 아침을 먹고 있었죠. 서진은 다리 밑판을 펼치고 하윤의 여벌 교복을 꺼냈습니다. 오늘 설명회 잘 다녀와. 사람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죠. 엄마, 우리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자꾸 국정원에서 엄마 찾잖아. 서진은 다리미질을 멈추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합동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계급장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삼성 장군, 중장, 대한민국 군에서 손에 꼽히는 고위 지휘관, 그러면서도 국정원과 함께 움직이는 비밀 조사관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일 좀 하는 사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서진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하윤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가끔 새벽에 급하게 나가는 전화 소리, 거실에 쌓인 기밀 문서들, 그리고 엄마의 눈빛에 담긴 무거운 책임감. 다리미질을 마친 서진은 교복을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하윤은 교복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어젯밤 국정원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오늘 해군사관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죠. 공식적으로는 딸의 진로를 위한 참석이지만 실제로는 비밀 임무가 있었습니다.
군납 비리와 승진 브로커, 병역 조작에 얽힌 비선 연결망. 그 실마리가 오늘 설명회에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서진은 옷장을 열고 평범한 옷을 골랐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오늘은 한서진 중장이 아니라 평범한 학부모로 가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서진은 귓가의 블랙 진주 귀걸이를 만졌습니다. 20년 전 백령도 사건 이후 서진이 항상 착용하는 유일한 액세서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이것도 빼야 했습니다. 귀걸이를 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일상 속에 언제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다고. 서진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긴장과 임무로 가득했습니다. 딸 하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일. 그것이 서진이 선택한 길이었죠. 하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을 갈아입은 하윤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학교에서 바로 설명회 가면 돼? 응, 엄마도 따로 갈게. 거기서 보자. 서진은 하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서진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다시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구급 상자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죠.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백령도의 차가운 바다, 침몰하는 배, 절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진이 구해낸 작은 생명. 그날 이후 서진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함을 듣는 사람이 되었죠. 서진은 구급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절박함을 들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평범한 중년 여성. 누구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군 최고위급 장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산의 아침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조용한 일상처럼 보이는 이 순간도 서진에게는 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서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입학설명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진해의 바닷바람이 강당 안으로 스며들었고 학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서진은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오늘의 목표 인물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명확했습니다. 학부모 중 하나가 군납비리, 승진 브로커, 병역 조작과 얽힌 비선 연결책입니다. 평범한 학부모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 골이라는 것이었죠. 서진의 임무는 그 연결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수한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 차림의 서진은 주변의 화려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의도였죠. 서진은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강단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입학처장이 마이크를 잡고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서진도 메모를 하는 척하며 주변을 관찰했죠. 누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누가 특정인과 은밀히 대화하는지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명품 코트를 걸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손에는 최신 디자이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강당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최라이였습니다.
청담동 엘리트 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모님이었죠. 라이는 주변을 내려다보듯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라이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곳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라이는 서진이 앉은 줄로 걸어왔습니다. 서진 옆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라이는 서진의 수수한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딜 감히 여기 앉아? 학부모 맞긴 해요. 라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죠. 서진은 침착하게 라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라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라이는 서진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화가 난 듯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말 안 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와요? 라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임무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었죠. 그때 라이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순간 강당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놀라 입을 막았고 몇몇은 비웃으며 더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이런 데 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죠.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는 서진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목이 뒤로 젖혀졌고 얼굴이 천장을 향했죠. 고통스러웠지만 서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서진에게 이 정도 물리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모욕은 달랐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무시, 계급적 모욕, 그리고 인격적 모독. 이것이야말로 많은 여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순간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비웃음, 그리고 무관심. 서진은 라이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라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라이보다 키가 작았지만 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죠. 라이는 승리한 듯 웃으며 서진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다시 강단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서진은 다른 빈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더 뒤쪽 구석자리였습니다. 앉으며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라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계속했죠. 라이의 행동 패턴, 누구와 눈인사를 나누는지, 어떤 사람들과 친밀해 보이는지.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라이는 강당 앞쪽에 앉은 몇몇 학부모들과 자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여성이었죠. 서진은 이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입학처장의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문은 평범했지만 서진은 라이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라이는 앞줄의 정장 남성을 힐끗 봤죠. 남성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서진은 수첩에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비선 연결망은 이렇게 은밀하게 작동하는 것이었죠. 공개된 장소에서 평범한 질문을 가장하여 신호를 주고받는 것. 서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최라이가 오늘의 목표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을.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이를 더 관찰해야 했습니다. 로비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해야 했죠. 서진은 강당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임무는 이제 시작이라고. 서진은 강당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설명회를 마친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추가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서진은 구석진 곳에 서서 라이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라이는 로비에서 몇몇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컸고 몸짓이 과장되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라이와 대화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신원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라이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서진은 자연스럽게 안내 책자를 들고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는 서진을 알아봤습니다. 아까 강당에서 모욕했던 그 여자라는 것을 말이죠. 라이는 비웃으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서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강하게 밀었죠. 서진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안내 책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안 보였네요. 라이의 말은 사과였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라이는 승리한 듯 웃으며 지나갔죠. 서진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떨어진 책자를 주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 때문이었죠. 라이가 보여준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권력형 인물의 모습이었습니다. 타인을 짓밟으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라이를 더 주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한 남성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라이를 발견했습니다. 라이. 남성이 라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라이는 돌아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래, 여기서? 창피하게. 그만해, 라이. 남성은 라이에게 달려가 팔을 잡았습니다. 라이는 팔을 빼려 했지만 남성은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서진도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나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랑 얘기 중이었다고. 사람 좀 가려서 상대하세요. 여긴 다 우리 급이야. 라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남성은 라이를 로비 한쪽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는 버텼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차가운 바다, 침몰하는 배, 그리고 어린 소녀를 안고 울부짖던 한 아버지.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도 서진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시선이 서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죠.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성은 라이의 팔을 놓고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설마. 남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서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사건 당시 구조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규철이었죠. 20년 전 제 딸과 저를 구해주신 그 중령님 아닙니까? 규철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습니다. 라이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라이가 규철에게 다가왔습니다. 규철은 라이를 보지 않고 서진만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 은인이라고? 무슨 소리야? 라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규철은 서진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깊게 숙였죠. 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중령님께서 제 딸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규철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규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내가 이렇게... 규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라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아까 모욕했던 여자가 남편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라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규철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서진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최규철만이 이 비선 연결망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규철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고마움, 그리고 부끄러움. 라이 같은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었죠.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규철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라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얻었으니까요. 규철은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라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오후가 되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장 앞에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 고위층 비리 수사 중간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서진은 청사 뒤편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정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죠. 회색 니트는 벗어던지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깨에는 삼성이 달렸습니다. 중장을 상징하는 푸른 별세개였죠. 가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훈장과 약장이 빛났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귀에 블랙 진주 귀걸이를 걸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착용했던 그 귀걸이였죠. 무겁고 차가운 감촉이 귀를 눌렀습니다.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학부모가 아닌 대한민국 합동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대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지나가는 장교들이 경례를 했고 서진은 답례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정원 담당자였습니다. 중장님, 최라이가 지금 기자회견장에 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곳에 있습니까? 남편 최규철이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규철이 오늘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아내를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규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서진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서진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은 고닫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라이가 서진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초라한 여자와 지금 단상에 선 장군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자 라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여자. 규철이 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라이. 제발. 아니야, 저 여자 아침에 내가. 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서진의 프로필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계급, 그리고 경력이 한 줄 한 줄 나타났죠. 합동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 중장 한서진. 스크린의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이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규철이 라이를 붙잡았죠. 라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머리채를 잡았던 여자가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서진을 비췄습니다. 지금부터 군 고위층 비선 연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박도영 준장의 얼굴이었습니다. 군납 비리의 핵심 인물이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영 준장은 지난 5년간 군납 과정에서 3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서진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시기, 방법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숨죽이며 서진의 말을 들었죠. 라이는 객석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윤성태 전직 사성 장군의 얼굴이었습니다. 승진 브로커의 배우였죠. 윤성태 전 장군은 퇴역 후에도 군 내부 인사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럽힌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러 기업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군납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이었죠. 그리고 그 기업들과 연결된 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아는 이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청담동에서 함께 모임을 했던 사람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사람들, 골프 모임에서 봤던 사람들, 모두가 이 비리 연결망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학부모 모임을 가장하여 비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서진의 말에 라이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 라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바로 그 모임들이었습니다. 규철은 라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라이, 우리 나가자. 아니야, 아직. 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돈의 흐름, 만남의 기록, 통화네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서진에게 이것은 의무였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정원과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서진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죠. 서진은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라이는 객석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규철이 라이를 부축했습니다. 라이, 정신 차려.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라이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명예, 그리고 삶. 라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자료를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 자료는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서진 개인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공개할 자료가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입시 서류가 나타났죠. 해군사관학교 지원자 명단이었습니다. 라이는 스크린을 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자료 우리 아들 자료잖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라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었죠. 규철이 황급히 라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라이 앉아. 아니야, 저건 우리 아들이라고. 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단상에서 라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블랙 진주 귀걸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이었죠. 이 서류들은 비선 조직이 조작한 입시 자료입니다. 서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조작된 부분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성적 조작, 경력 위조, 추천서 날조. 하나하나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입시 비리를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으려 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라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했던 일들이 모두 범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담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고액을 주고 산 정보들, 그리고 아들의 서류를 손봐준 브로커. 모두가 이 비선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규철은 라이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자료들과 달리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분류되어 있었죠. 정하윤, 서진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서진과 스크린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 했죠.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지만 막상 닥치니 힘들었습니다. 비선 조직은 정하윤 학생의 입시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조작하여 부정 입학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스크린에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윤의 원본 자료와 조작된 자료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조작된 자료에는 거짓 추천서와 위조된 수상 경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이었죠. 목적은 저를 약점으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진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군 고위 장성의 딸을 이용해 장성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자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라이는 스크린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그걸 도와준 거야?
라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규철이 라이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 정보 전달했어. 청담동 모임에서 누구 딸이 회사 지원한다고 그 정보를. 라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전달한 정보가 서진의 딸을 표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정보를 공유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큰 범죄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 그런 줄도 모르고. 라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서진을 모욕했던 것, 머리채를 잡았던 것, 밀쳤던 것,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서진의 딸을 자신이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 라이는 무너졌습니다. 규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하윤 양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규철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20년 전 서진에게 목숨을 구해받은 규철이었습니다. 은인의 딸이 자신의 가족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서진은 단상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장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부정은 참을 수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딸을 건드린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분노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서진은 삼성 장군이기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였죠. 이번 사건의 모든 관련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서진의 선언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라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규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질러진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말이죠. 서진은 블랙 진주 귀걸이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서진을 진정시켰습니다. 20년 전 백령도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 오늘 서진은 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지켰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진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서진을 에워쌌고 회견장 밖으로 안내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회견장의 소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혼자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일정이 10분이면 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서진은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규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규철은 서진의 뒤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규철은 서진보다 한 뼘 정도 컸지만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넥타이는 헝클어져 있었죠. 서진은 규철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진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규철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문을 닫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규철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장님, 제 아내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고 때 제 딸을 살려주신 것도, 오늘 진실을 밝혀주신 것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규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절을 올리는 자세였죠. 서진은 그제야 규철을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은 규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규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이 중장님의 따님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규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서진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창틀을 짚었습니다. 20년 전 백령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규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먼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죠. 배가 침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철은 서진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구조정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중령이었죠. 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블랙 진주 귀걸이를 만졌습니다. 한 남자가 어린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채로 딸을 높이 들고 있었죠. 자신은 가라앉으면서도 딸만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절박함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들었죠.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규철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을 모두 말이죠. 규철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20년 전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딸을 안고 있던 순간, 포기하려던 순간, 그리고 서진의 손이 자신을 잡아당기던 순간, 우리가 모두 살아남은 날 그 바다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함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규철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중장님은 저희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용서와 다릅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철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규철 씨가 절박하게 딸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저도 제 딸을 지켰을 뿐입니다. 규철은 멍하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오래된 구급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구조하며 사용했던 구급상자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버리지 못했죠. 왜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의 무게를 말이죠. 서진은 규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규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절박함을 들었을 뿐입니다. 제 딸의 절박함, 부당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절박함, 그리고 규철 씨의 절박함도 들었습니다. 규철은 서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라이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규철 씨는 다릅니다. 규철 씨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내를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규철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규철은 무릎이 꺾이며 다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서진이 규철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가족을 지키십시오. 법이 판단할 것은 법에 맡기고 규철 씨는 딸을 지키십시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규철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 평범한 학부모처럼 변장하며 살지 않겠다고. 서진은 합동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랙 진주 귀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귀걸이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비선연합의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국정원과 합동수사본부는 본격적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새벽 6시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장 집행이 시작되었죠. 서진은 합동전략사령부 작전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체포 현장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용산의 군 관련 시설, 그리고 청담동 주택가. 국정원 요원들과 경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첫 번째 체포 대상은 박도영 준장이었습니다.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였죠. 국정원 요원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영장을 내보이며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박도영 준장, 국정원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 요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도영은 발코니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도망치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요원들이 박도영을 붙잡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저한테 영장 집행할 권한 없어요. 박도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침착하게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박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전실에서 서진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도영은 군납 비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5년간 300억 원대 뇌물을 받으며 군의 물자 조달을 왜곡시킨 사람이었죠. 요원들이 박도영을 수갑 채우려 하자 박도영은 발버둥쳤습니다. 나만 잡아가면 끝날 줄 알아? 나만 잡아가면. 박도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요원들은 개의치 않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도영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윗사람은 더 따로 있다고. 나는 지시만 받았어. 작전실에서 서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도영이 배우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번 팀 박도영을 즉시 이송하십시오. 2번 팀은 대기 중인 목표물 체포를 시작하십시오. 서진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스크린의 다른 화면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2번 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최상층에는 윤성태 전직 사성장군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퇴역 후 군사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승진 브로커의 본거지였습니다. 요원들이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윤성태 국정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성태가 정장을 갖춰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회색빛이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성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윤성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을 채우라는 의미였습니다. 작전실의 스크린에서 서진은 윤성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군의 최고 위급 장성이었던 사람, 사성 장군까지 올랐던 사람. 하지만 욕심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래야죠. 윤성태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성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작전실에서 서진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윤성태 들립니까? 사무실 복도의 스피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성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의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내 목소리구나. 군을 팔아먹은 사람들. 이제는 정의가 계산할 차례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윤성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산 그래, 계산이지. 나는 계산을 잘못했어. 윤성태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이 윤성태를 에워싸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작전실에서 서진은 다른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청담동의 한 주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라희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서 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라희가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주름진 옷. 이틀 사이 라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라희는 영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라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라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고 싶었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때 집안에서 규철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규철은 라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희, 그 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희는 규철을 돌아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 규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라희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무너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청담동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규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작전실에서 서진은 모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영은 호송차에 실려가고 있었고 윤성태는 국정원 본부로 이동 중이었으며 라희는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동시에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서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1차 체포 작전 완료되었습니다. 총 32명 체포, 도주자 없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짱을 풀고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선연합의 조직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하나씩 체크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진의 말에 참모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조직도의 최상단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체크되지 않은 이름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배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서진은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그리고 서진은 비로소 군을 무너뜨리려 했던 비선 연결망 전체를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이제 정의가 승리할 차례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비선 연합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대 군 비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국민들은 군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서진은 그 중심에서 개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서진은 방한 장갑을 끼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두꺼운 파카를 입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스며들었죠. 현관 앞에서 하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도 파카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몇 달 전에 불안했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과 어우러졌습니다. 서진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백령도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 침몰하는 배,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날 이후 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함을 듣는 사람이 되었죠. 엄마. 하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하윤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윤도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힘든 길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번 일로 봤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안다. 서진은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윤의 입시 자료가 조작되어 공경에 처했을 때 하윤은 학교에서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 선생님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무죄가 밝혀지기까지 하윤은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윤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절박함을 들었다고. 서진은 하윤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백령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이제 딸에게 이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가치였죠. 나도 그 절박함을 듣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윤의 말에 서진은 하윤을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딸이 자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함께 가자.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함께요? 혼자 가는 길은 외롭거든.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서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멀리서 군사기지의 새벽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국기 개항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윤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이렌이 멈추자 서진은 자세를 풀었습니다. 귓가에 블랙 진주 귀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었습니다. 20년간 서진과 함께한 귀걸이였죠. 백령도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귀걸이. 엄마, 그 귀걸이 의미가 뭐예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귀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거야.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이제 나도 그런 상징이 생길까요? 생길 거야. 내가 누군가를 지키는 순간 말이야. 서진은 하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러.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군,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 서진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영원한 순환이었죠. 서진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학부모로 위장하며 조용히 살려고 했던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합동전략사령부 작전본부장, 삼성장군,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비선연합사건 이후 군 내부에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었습니다. 투명한 인사 시스템, 철저한 감사 체계, 그리고 부패 신고 시스템. 서진이 주도한 개혁들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시작은 되었습니다. 하윤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던 소녀에서 용기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엄마의 등을 보며 배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엄마, 우리 아침 먹으러 갈까요? 하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해변을 벗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새벽임에도 활기찼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것. 그것이 군인의 역할이라고. 그리고 서진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리에 맞서 싸운 여성 장군의 이야기, 딸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선택한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군인의 이야기. 사람들은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정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서진과 하윤은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을 뚫고 걸어온 후에 따뜻한 국밥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서진은 국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난 서진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